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구상도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여당은 연일 강경 발언과 제스처를 취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의혹에 앞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한 내용을 보면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였다 이렇게 이제 주간 매체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합차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했고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구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도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청와대, 그러니까 1년에 13일간에서 4차례 걸친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청와대 기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구상은 큰 틀의 구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 구상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기회를 잡아서 미사일을 또 쏘자 이렇게 해서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게 밴딩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의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미 대응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구한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구한말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안위가 국가 안위보다 우선이었던 데 반하여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위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월남의 위정자들이 제일 먼저 월남에서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국가가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국민과 그리고 집권 세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극복의 대처 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한편으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가운데 일본 포비아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포비아를 조성한다든지 이건 정말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게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면 대화를 위해서 자기들의 협상력을 미국에 대해서 높이겠다는 거냐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조차 북한의 저런 그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게 대화 국면을 어떻게 할 그런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의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가 일치되게 대화 모멘텀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흔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응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이제 평화 경제에 대한 구상 메시지 자체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그 메시지 발생 배경 자체가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이것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만큼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향후 미래적 관점에서 평화적 메시지를 평화 경제라는 메시지를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작금의 현실이 어렵긴 하나 향후에 남북이 공존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에 일본 경제를 우위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지금 이 시기에 꼭 그 평화 경제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의 비난이 있는 겁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국가 위기 사태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점에서 본다면 야당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피부에 와닿는 경제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실효적 경제 대책이라든가 실효적 어떤 정치 대책이 아니고 그냥 평화 경제 구상을 내놓았으니까 이것이 무슨 자다가
장구대 같은 소리냐 이런 어떤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따져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말은 사실 아닌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뭐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에서 일본의 우위를 우리가 넘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규모 경제를 이야기하고 내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내수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규모가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기술과 경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북한이 그러면 왜 그렇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예. 문제인데 일본과의 갈등에서 사실상 북한이 우리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청와대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러나 북한은 의도가 있는 거죠. 메시지에 상당한 복잡한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지만 키로수 600km 미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타겟은 우리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효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미국과의 태도에 대한 변화 이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한국당이 지금 계속 비판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일단 한국당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에 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 사실 600km 같으면 제주도까지 사정거리에 다 드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경제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 평화가 경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협정의 위반, 그 군사협약의 위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평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데 어떻게 평화가 전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8.15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 여당에 대한 야당이 입장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이 남북 합의 위반이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장관이 전했던 국방위 전체에 했었던 발언 내용,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제 운영위까지도 이게 실랑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운영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너무 뭐 현안도 많았고요, 사실은 그 중요한 뭐 있었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기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연출됐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중 일부 장면인데요. 보고 좀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죠? 상속세 소송하고 법인세 소송에서 그 유족들이 위정을 하고 그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MB 정부 때 2000.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아니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충격 촬영만 했습니다. 안보는 상관없이 여당 대표단과 점심 드시고 그다음 부산 내려가서 특구 행사하시고 그다음 횟집에서 회 먹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모독한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곽상도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정론관에 가서 하라고 한 제 발언을 취소합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뭐 어저께 밤새 또 밤새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청와대 참모진 간에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했던 소송을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글쎄요, 한국당 의원들의 이 얘기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대응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면책특권 왜 폐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들께서 왜 노영민 실장이 정론관 가서 해라 이 말을 하냐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뭐냐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게 허위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면 정론관 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적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거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게 사과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마 사과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곽상도 의원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몇십 년 전 소송, 그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별로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게 김지태 씨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동양척식회사에 뽑혀갔어요. 5명 중에 1명으로. 그래서 동양척식회사에 5년 근무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친일파라고 몰아붙여서 그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꺼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지태 씨가 그 이후에 돈을 벌어서 교육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일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산 지역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학생들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박정희 정권이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를 합쳐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수장학회가 지금 MBC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다 털 경우 결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제. 김지태는 동양척식회사에 5년 근무했으니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자의적으로 한 다음 친일파 소송을 했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게 올바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질의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의 대응도 불가피했다.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을 흔드는 게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예.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아주 큽니다. 예. 자, 여러 현안 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저 수임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법인세 수임을 했는데 관련해서 그 위증이랄지 서류 조작이 그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밝히면 되는데 국회 정론관에서 밝히든 상임위에서 밝히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뭐 면책특권을 이야기하시고 최 의원님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국회라는 것은요 싸우라고 있는 데입니다. 그 싸우면서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가고 그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하느냐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명확한 입증, 명확한 증거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고 어떤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의혹 제기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상임이든 본회의장이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뭐 어떤 명확한 입장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론관에서 이야기하라.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 지금 이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를 흔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회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다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 의도가 없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청와대 입장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정세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야당이 이야기를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쏘는데 제주도까지 사정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위중한 상황이 있는데 왜 청와대가 말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문제 친일 반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쪽에서 상당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누가 선이고 누가 후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공익 이 문제에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그런 프레임을 걸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따져보자면은 일제시대 때 시골 면장 한 번 했다 해도 그것도 친일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척식회사 근무했죠. 5년 근무했습니다. 동양척식회사가 뭡니까? 한반도의 토지를 수탈해가는 회사 아닙니까? 그럼 그 친일파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입증한 증거 자료가 없는데 자의적 해석에 어떤 객관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뚜렷하면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걸 가지고 정론관에 가서 하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집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짧게 좀 되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다른 우선 이슈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속세, 법인세 소송도 이게 두 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 별로 관여하시지 않았고 이름만 올린 거고 뭐 이거 답변을 다 했습니다. 답변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계속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유족들이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조작했다는 부분을 같이 조작했냐 이렇게 묻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프레임을 걸어놓고 지금 친일 논란, 친일 프레임에 빠진 건 자한당 스스로, 자유한국당 스스로 빠진 것이고요. 예.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혹은 뭐 노영민 실장이나 뭐 그런 프레임을 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빠진 프레임에는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을 토착 왜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서로 좀 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 안중근 의사 독립 글귀가 담긴 배경막을 설치를 하고 어쨌든 좀 여론전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일 여론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선의 안보도 경제도 팔아먹은 민주당이다라는 배경막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 경제 보복과 관련된 일본 이 문제를 좀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독립이라는 글귀를 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보통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야당이 더 센 대안을 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부 여당은 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좀 더 근본적이고 센 대안을 냈다면 여당이 조금 스탠스를 달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소재로 활용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계속 일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어제 노영민 실장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함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정도의 대안은 다 했다. 그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사도 2번이나 파견했다.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대법원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왜 대법원의 압력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가하지 않았느냐예요. 다 따져보면 의도는 저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파기환송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부터 기업들이 준비를 해왔다.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 대표가 대통령께 아베를 만나라고 하는 거 한번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일 의원들, 우리나라 의원들이 의원들 만나러 갔어요. 일본 의원들.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전박대 당했으면. 자유한국당이 문전박대 당했다고 또 난리를 쳤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아베에게 정상회담 제안해 보십시오. 아베가 받겠습니까? 안 받을 걸 대통령께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을 곤혹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일은 여당보다 더 강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흔들기 할 계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자꾸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려는 거 그거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위에서 했던 최대성 위원장이 이야기 언급했으니까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사능 물질 검증 등으로 일본 여행 규제 조치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쿄 올림픽으로 이게 지금 올라가는 번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야 될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일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응 프레임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담아 있죠. 어떤 대응 프레임, 공격과 대응을 하고 있냐 그러면 결국 민족과 자주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민족이고 자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도자들은 그 일종의 원시적 통합체라고 그러죠. 이게 민족과 자주라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개념이 사실상 많이 달라졌어요. 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좀 학술적인 거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민족적 자주적 개념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이것이 일종의 시민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원화된 세계에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세계 평화의 공전에 이바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은 일본이 밉지 아베가 미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민족과 자주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일을 그르치기가 쉬우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민족과 자주성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이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민적 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국 땅이 왜 그러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정치적 목적이 의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양쪽 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과 자주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총선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여당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야당은 말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다 좋지만 이랑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당신네들 책임이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당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예. 딴지를 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교수 네. 먼저 질문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은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행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심지어 소녀상까지 철수하는 마당에 우리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죠. 당연히 단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 일본 쪽과의 어떤 구체적인 비교 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이 유리하냐 이 좀 냉정한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칫 이 부분이 검증과 비교 연구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진짜 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은 민족 자주를 이야기한 어떤 선거적 전략 또는 정치적 전략이 아니냐 이런 오해에 휘말리고 이것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거죠. 네. 야당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냥 그 잘못된 길로 여당이 가면 그 정치적 판단으로 놔두고 야당은 야당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야당의 길이 전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 자유, 시민적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옥순 씨 같은 아베에게 사죄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이 국면에서 서명받고 이거는 개인적 자유나 어떤 시민적 자주의 측면을 넘어간 저는 이건 일탈이라고 보고 또 일부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모욕죄의 경우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들이 주옥순 씨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법적으로 이 행동을 막아야 될 정도의 위급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최재성 위원장이 안전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당이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할지 그건 이유가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그냥 죽고 살기로 막 그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전체 판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또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탑다운 방식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 상황에서 국익을 지킬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기야말로 평화 경제를 실현할 단초를 마련해야 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던져놓고 봤을 때 이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막 중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기에 적어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해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평화 경제에 첫걸음을 내디뎌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평화 경제론을 더 강조해서 남북 경협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후에 국내에서도 뭐 불매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어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중구청에서 노 아베 깃발 이제 배너를 걸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철거하는 그런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좀 다양하게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좀 이 평가하십니까? 모든 게 풍선 효과입니다, 사실상.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반된 시민운동은 대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이 개입되다든가 정부가 개입되면은 거기서 이제 관제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관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동력에 대한 수수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는 어떤 의도, 그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중국 같은 데나 종로 같은 데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은 뭐 많은 상인들이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마음만 너무 앞서가고 현실은 좀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최 의원님 말씀 듣죠? 네. 예, 같은 생각인데요. 예. 민주당이 있고 시민이 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사실은 최후의 마지막에 움직이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되게 좋은 시민적 해결 그 모습을 봤는데요.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보다. 예. 그리고 그 초기에 서양호 구청장이 거기에 반발을 했거든요. 예. 이게 관과 민이 따로 있냐,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런데도 끝까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서양호 구청장이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갖고 해결된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시민의 문제 제기로 적어도 뽑힌 구청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정말 시민의 힘이 알겠습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어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집단지성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